출마하시게 된 배경부터 말씀 간단하게 해주실랍니까? 저는 그 문화복지 현장에서 지금까지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외지에서 학업을 위해서 유학 생활을 한 걸 제외하고는 영광 군민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영광 그 일선 현장에서 특히 복지 문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이 행정이 삶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장의 사람들의 그 삶의 노고의 디테일을 놓치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이 고달퍼지는지를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바라보는 대신에 또 지켜보는 대신에 제가 한 발자국 앞서서 제가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하시면서도 보통은 뭐 군의원, 도의원, 군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군수부를 처음 바로 도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또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상황이죠. 이제 의원인 경우에는 그 역할이 군을 견제하고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서 행정을 갖다가 지원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행정은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행한다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걸 갖다 현장에 투입을 하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역할이 다르고, 저는 행정가로서의 저 능력을 검증하고 싶어서, 그리고 영광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것도 유능한 실용주의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군수에 직접 도전하게 된 겁니다. 점점 말씀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국문과를 나오셨는데 점점 말씀도 잘하시고 좀 편안하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훌륭한 감독이 잘 잘라서 편집을 할 거니까 네네네. 믿으시면 되고요. 노무현 시민참여연대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노무현 정신과 혹시 출마 배경을 하나 섞어서 말씀하신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평소에 참 좋아했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바다는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으셨죠. 저는 연대와 가치를 높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모든 사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행정이 얼마나 뒷받침을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이 더 발전, 상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영광 국민들의 의견,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또 소통하고 또 실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군수가 경생이 돼서 군수가 된다고 하시면은 제일 먼저 펼치고 싶은 행정이 뭐예요? 저는 일본으로. 영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좀 약간 특정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은 사실 에너지로 번영하는 어떤 기본소득 사회라는 비전 선포시까지 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영광 앞바다에 11기가와트라는 해상풍력, 거대한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수익금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으로 배당이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제가 늘 지금 화두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은 그 이면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게 어떤 리스크냐면, 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 업체가 군과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어떤 기금 형태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이 그 업자가 만일에 그 기금을 갖다가 조성을 하지 못하거나 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질 수도 있죠. 그것은 좀 불안정한 그런 소득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법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해상풍력 업자들과의 그런 계약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스크리닝을 해서 투자한 업자들의 그런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 공유의 계획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좀 더 많은 지분율과 이익 배분율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전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금이 아니고 기금제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연금제로 안 하고? 네, 기금이죠. 지금 현재 매출액의 2%에서 5% 정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익을 갖다가 배분한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다른 후보분들하고 우리 후보님만의 그런 차별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보육도 담당했지만 33년간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어르신들의 눈물도 닦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 현장이 곧 영광의 국민들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의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현장을 아는 현장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형 공익 실용주의자라고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저희 영광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딱히 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신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신뢰라는 것은 물론 국민들 간의 신뢰의 문제, 연대의 문제, 화합의 문제도 있지만은 실은 정치를 하는 또 행정을 하는 분들과 국민들 간에서 간극이 벌어진 그 신뢰의 그런 문제, 이 문제는 실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정치를 설명할 때 빵보다 가치 있는 것이 믿음,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을 한번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가 빵을 입에 물려 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가리지 않고 뽑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빵이 얼마나 더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달라졌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공짜빵을 주겠다고 합니다. 배고픔의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사이콜로지컬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 배고픔의 트라우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빵을 초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광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되면서 창출될 그 수익이 아주 공정한 방식,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뢰의 회복의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복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복지 적소에 넣어서 그게 효과를 봐야 되는데 복지 정책의 어떤 그 펼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 이제 군수가 되시면 저는 일단은 저의 원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공공에서 책임진다라는 것이 제 정치 행정의 철학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영광군이 복지 예산들이 많죠. 어디 군이든 어느 시든 그 복지에 투자되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복지 예산이 많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지 예산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그 배치된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광군 같은 경우는 128억 원 정도 되는 그 일자리 예산 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 그거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그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물론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단순한 노동에 그냥 투입이 돼서 마치 그냥 예산을 갖다 주기 위해서 세운 것 마냥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128억 원의 노인 일자리 예산 이면에 그 도시락, 그러니까 점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도시락을 받는 그 수혜자가 하루에 50명에 불과하다. 이런 것은 예산의 미스매치라는 거죠. 불균형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것도 실은 몇 년 전에 1,200명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훨씬 초과가 돼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장 수요를 갖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겠죠. 그러한 이제 예산과 그 탁상, 예산의 어떤 미스매치와 탁상 행정의 그런 것들을 저는 타파하고 정말로 현장에 맞는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후보님이 세우신 공약 중에 가장 자신 있고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보육을 하고 복지를 했던 복지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실은 문화예술 기획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것을 뭐 시, 노래, 춤, 또 이렇게 영상 이런 것들을 멀티로 이렇게 묶어서 세미나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갖다가 한 6회 정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광의 그 찬란했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향토사에 관심이 많아서 향토사 연구를 또 따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영광 군수가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은 유적지 중심의 그런 관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스토리 중심의 인문 관광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영광은 우리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영광은 그 역사적인 어둠의 순간들에 빛이 되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리학을 일본에 전파한 수은 강흥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원불교를 창시해서 시대정신을 연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조를 통해서 민족의 운율을 지키고 발전시켰던 천재 시조시인 조은 선생이 또 탄생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80년 광주 5월에 민주화의 선봉이었던 박관현 열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천주교, 기독교의 순교자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그 역사 인물 사건들을 통합적인 서사로 만들어서 빛의 사람길을 조성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인물들 사건들에 대해서 아카이브를 재정리하고 또 물리적인 길을 갖다 조성하고 또 그 길 주변에 체류형 관광상품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 영광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는 영광이 빛의 고장이 아니라 빛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지금 5분인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에 7분이 뛰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심사 과정에서 아직 정확하게 정리는 되지 않지만은 한 5분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선 일정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 안 되는 상태고 중앙당에서 예전에 그 발표하기를 한 달 전이나 됐나요? 한 4월 20일까지는 민주당의 공천을 모두 마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라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4월 중순에 진행이 돼서 4월 안에는 모든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다른 기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 후보님이 지금 가장 내세우는 공약을 반영한 슬로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슬로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에너지로 번영하는 기본 사회의 영광, 복지와 문화로 행복을 누리는 품격 사회의 영광, 연대와 상생으로 가치와 연대로 상생하는 공동체의 영광, 이게 저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광 발전의 키워드는 저는 사람과 에너지와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그 슬로건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문화가 들어가 있고 가치와 상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분을 대표하는 어떤 그 아이템이랄까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광하면은 다들 뭐 떠올리시는 것이 굴비 아닙니까? 그리고 못이 성편이고 또 원자력 발전소이고 저는 이제 영광이 찬란했던 역사 문화가 있지만은 먹거리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광은 많은 것들을 가진 지역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굴비라고 한다고 하면 이 지금 현재의 굴비라기보다는 그 굴비들을 더 리뉴얼하는 모지송편도 또 리뉴얼해서 사람들이 더 좀 쉽게 그리고 또 재미나게 또 맛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선거는 예, 지금 재밌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후보를 뽑는 선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없어지고 차악의 후보를 뽑는 선거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선거가.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재미있는 선거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하고 두 번째는 장세일을 너 읽은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 나왔어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아니 장세일이가 잘하고 있으면 네. 나오시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재미있는 선거 전략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실은 저는 요새 누가 저한테 물어요. 선거에 나오기 전에 얼굴보다 더 좋아졌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죠. 제가 체질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가 저 주변에 있었던 분들만의 이 국한된 바운더리가 아니라 좀 더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예전엔 저를 만들어줬던 과거의 인연들 저의 정체성을 갖다가 함께 만들어줬던 분들 그 분들을 다시 찾아서 그분들과 다시 인연을 맺어가는 그 과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더 재밌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게 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조금 피곤한 거 빼놓고는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대답 안 했어. 예. 장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장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분이 정말로 준비돼서 영광 군수가 되셨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보궐선거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또 그 정치 구도상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 텃밭과 같은 민주당의 텃밭과 같은 지역에서 지자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절실한 희망이
투영이 돼가지고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장세일 군수를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만큼은 진짜 후보의 어떤 자질이 그리고 능력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고 또 영광 발전을 정말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드신 걸 말씀하시는 네, 이것으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에 안 든 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반응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앞전 보궐선거에 그러면은 준비되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오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나오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제가 정말 선수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실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 1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네. 이 지켜보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내가 등판해야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시고. 네, 그렇습니다. 종현이 미안해 이제 저는 차례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시면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저는 특별하게 소통을 갖다 달리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새벽부터 실은 저녁 9시 정도까지 실은 계속 국민들을 만나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경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전현직 의원들이셔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들 영광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제 영역에서만 활동했을 뿐이지 영광 국민들 전체 만나내는 작업들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가나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 이름 석자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를 갖다가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통해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은 실은 국민 한 분 한 분들 만나내면서 처음에는 정말로 처음에는 반갑게 악수하고 저 이름을 갖다가 아는 것처럼 인식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돌아서고 그 다음 날 또 뵈도 저는 모르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영광 국민들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서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느 분도 마찬가지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나를 갖다가 각인시켰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저를 알아주시고 저를 또 잡아주시는 손이 더 따뜻하고 더 세지고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야 이제 내가 좀 이제 정치인이 돼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는 사무실 위치가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3월 22일 날 예비 등록을 합니다. 그날부터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23일 날 할 것 같아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이 네. 좋은 자리가 아마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인물이 딱 예, 비치고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에 이제 다 현수막에 얼굴 하실 양쪽으로 할 겁니다. 기억자로 이렇게. 이 질문은 조금 이제 민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공천했던 룰이 신인들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혹시나 하시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혹시 뭐가 있으신가 하고. 일단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 2024년에 개정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개정된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광역 시도 교육감 그리고 시도지사와 그리고 도시의 구의원 또 구청장과 또 이 군 단위의 지자체장과 군의원의 선거 운동 기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최대 120일, 그 다음에 90일, 그 다음에 지자체장과 군의원들은 60일. 60일이기 때문에 6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전이니까 3월 22일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 22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4월 초중순에 민주당 경선을 하게 되면 신인의 입장에서 실은 내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죠. 지금 가까운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구청장들을 다 옷 입고 다닙니다. 프랜카드 걸렸습니다.
근데 이 지자체장들은 그거 못하고 이렇게 작은 준비 사무소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것은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은 꼭 좀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옷 입고 다니도 지금 여기 군 단위에서 옷 입고 다니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근데 다 어차피 입고 다니는데 목포도 시 단위는 아, 식단이 일단 시하고 군하고 차이점이 시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구청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매우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시군이고 그룹인데 아까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군수하고 같은 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시하고 군이라는 네, 다른 소규모 도시고 네. 그거 이제 어제 민영배 사무실도 그 외벽에 한끗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도 아직 그 당내 지금 예비 선거로 들어간 그때는 걸 수 있는데 지금은 못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후보들 다뭐 언니고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전남 광주 특별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아직 안 네, 안 하셨으니까 못 하시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좀 뭔가 이상이 있네요. 시까지 가능하고 군부터는 또 틀리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틀렸어. 이상하면 왜 그럴까요? 왜? 소규모 도시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지. 그래도 저는 옛날에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이 근데 그것이 선관위가 안 맞다고 봐요. 지역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선관위가 더 틀립니다. 그러니까 신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 문화예술 쪽 그 일도 오랫동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영광군을 위해서 그동안 좀 내가 이런 부분은 남들이 보기에 평가받을 만한 업적인 거가 있다. 내세울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그걸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노래회 활동을 했어요. 조선대를 나왔는데 조선대 노래회 대표적인 팀 이름이 함성입니다. 그 함성이라는 노래회를 창단했을 때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것이 또 저의 조금 가지고 있는 재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노래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잠깐 조금 하다가 영광으로 돌아왔는데 영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에도 영광에 관련한 노래가 있을 것이다. 민요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그 시대를 대표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만들어낸 노래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또 영광의 노래들을 갖다가 또 창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영광과 관련된 영광의 문인과 관련된 또 영광의 음악인과 관련된 노래들을 다 모아보자. 그래서 영광의 노래들을 모으는 작업을 200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과 함께해서 영광의 CD를 영광 노래 CD를 갖다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 CD를 각 학교에 다 보급하고 그 학생들이 매년 영광의 노래 경연대회를 해서 영광의 노래를 갖다가 다 숙지를 하고 부르고 다녔던 것이 저한테는 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영광의 노래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1945년에 그 좋은 시인이 작사를 하고 조웅환 선생이 작곡을 했던 해방의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해방가입니다. 그 해방가가 처음으로 초연이 된 해가 작년입니다. 그 76년 전에 71년 전인가 70년 전에 그 불렀던 우리 영광 구민들이 불렀던 그 해방가 저희 작곡하신 선친께서 병석에 누워 계실 때 해방가를 제가 한번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광의 해방가가 있다는데 혹시 그 노래를 아십니까? 근데 그 병석에서 그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했죠. 그래서 녹음을 해서 그것을 체보를 하고 그 체보를 해서 향맥이라는 그런 향토 사료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작년에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네. 근데 이제 또 국민들은 이쪽에 좀 너무 또 다가서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는 같이 믹싱을 해서 그래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소개할 때 에너지로 번영하고 문화와 복지로 사람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사람 중심의 영광,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듣고 다 이해를 다 못 하시겠지만, 네. 그러나 저는 문화 활동가였고 또 복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의 키워드는 저의 삶의 방식이었던 복지와 문화가 저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영광의 풍부한 자원, 햇빛과 바람입니다. 이 햇빛과 바람이라는 이 풍부한 자원을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로 이제 행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8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거대 규모의 에너지 사업, 그리고 6년 연속의 전국 출산율 1위, 그 화려한 지표들의 진정한 결실은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국민들의 지갑이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33년 문화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전문가 이근철을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과 함께 발전된 영광군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